자, 캐녀머 어디냐? B까지 했죠? 자, C입니다. 19페이지를 푸시면 돼요. 자, 오늘은 자, C의 전개예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시상 전개 방식. 자, 시상 전개 방식이 무엇인가요? 아셔요? 자, 여기에서 상이 상상자거든요. 형상할 때 상자예요. 그래서 시에서 쉽게 이미지를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의 상이 뭐냐? 상황과 정서와 그리고 이야기 구조를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하냐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을 일단 알아두셔야 돼요. 전통적 방식. 네, 전통적 방식 여러 개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는 딱 하나, 아니 두 개. 자, 전통적 방식은 뭔지 알아요? 전통적인 시상 전개 방식? 3단 구성. 3단 구성이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는 가로쳐 놓을래요. 왜냐면 이건 정확하게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쓰긴 썼어. 우리나라의 방식은 아니에요. 그거는 4단 구성. 자, 3단 구성의 방법은 언제부터 썼냐면 고려 가요부터. 고려 가요 아시나요? 우리 1학년님들 아시나요? 고려 가요 알아요? 대단한데요? 자, 고려 가요. 고려시대 때 쓰여진 바로 백성들의 노래 고려 소교부터. 그래서 3단 구성 어떻게 돼요? 고려 가요 3단 구성. 와, 기석열. 그래서 기서결로 3단 구성이 됩니다. 그냥 기석열이라는 단어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4단 구성은 전통 방식은 아니라고 했죠. 근데 요 4단 구성은 한시의 구성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한시는 우리 글이 없었던 시절에 대부분 한시를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통처럼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승전결이에요. 그래서 요 말을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현대시에서도 기승전결로 구성되었다 그러면 한시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그리고 고려가요의 이 기서결은 조선시대 시조로 넘어가면 초장, 중장, 종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사에서는 서사, 본사, 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 방식은 3단 구성이에요. 그리고 4단은 한시, 중국에서 들어온 거다. 자, 이 단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전개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유발, 확산, 집약, 전환, 마무리 이렇게 있는데 이건 됐어. 이런 거는 잘 모르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서사적이거든요. 시상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서사적 구성입니다. 자, 서사적 무슨 뜻이야? 서사적이다. 했잖아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 있고. 자, 그럼 물어볼게요.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순서가 어긋나 있을까요? 서사적인. 순서대로? 둘 다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돼도 서사적이라고 하고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서사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순서대로 있는 걸 서사적이라는 단어를 더 써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행적이라고 해요. 이거 여기 단어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순행적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되어 있다. 또요. 순행적하고 같은 뜻. 그냥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해. 자, 이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도도 안 나오죠? 순차적. 또요. 어려운 단어. 그 기회가 안 나요. 자, 다음. 추보식 구성이라고 해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어 추보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어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아예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추보식이라고 하면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쭉 제시되어 있으면 추보식 구성. 됐나요? 자, 그럼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 역행적 혹은 역순행적이라고 하죠. 또요. 역수보식. 자, 입체적 구성이라고 되어 있어도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이거 아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순서대로 흘러가요. 그럼 뭘 정리해야 될까요? 자, 시에서는 기본이거든요. 자, 변화가 되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변화되든 아니면 공간이 변화가 되든 따라서 바뀌는 게 있어요. 같이 변화하는 걸 정리하시면 돼요. 뭐가 바뀔까요? 정서가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요.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걸 말하고 싶어서 시간과 공간을 이동시키는 거. 그걸 정리해라. 자, 그러면 자, 과거가 삽입되어 있는 게 역행적, 역순행적, 입체식 구성이잖아요. 그럼 과거를 왜 넣었을까요? 그쵸? 과거는 어떤 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인물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삽입되어 있는 구조라고 하면 이 과거가 어떤 의미와 어떤 의도가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시상 전개 방법에선. 자, 그리고 다 설명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맨 아래 계절의 흐름과 순환 이런 식으로도 시상 전개가 됩니다. 자, 계절의 흐름이 될 때 특히 고전에서는 뭐가 단골 출제된다고요?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는 소재. 그래서 요거 짧으니까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동풍이 건뜻 불어 쌓인 눈을 녹여내니 봄을 나타낸 소재는 뭐죠? 동풍. 동풍이 봄바람이에요. 자, 꽃지고 새입이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녹음. 녹음이 잎이 무성해지는 거죠. 자,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면서 지나가요. 서리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기러기도 되겠죠. 가을 철새니까. 자,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빛. 제일 쉽죠? 백설. 자, 이렇게 계절 나타내는 소재들은 약간 고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굳이 문제들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공간의 이동이거든요. 사실 공간의 이동 앞에서 설명했어요. 변화하면 같이 변화하는 걸 정리해요. 자, 근데 공간의 이동은 뭐하고 같이 설명해야 되냐면 한 장 넘겨보시면 시선의 이동이거든요. 시선의 이동하고 같이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시상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하고 있다. 차이점이 뭐예요? 자, 공간의 이동은 말 그대로 화자가 옮겨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뭔지 알겠어요? 화자가 장소가 바뀌어야 돼요. 있는 곳이.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화자의 위치가 변화해야 돼. 자, 그리고 공간이 이동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를 수반해요? 우리가 텔레포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 시간의 이동이 수반됩니다. 반드시 화자가 공간을 옮겨가 그러면 시간이 경과해요. 같은 동시간대에 일어난 사건, 동시간대에 보이는 걸 얘기했다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뭔지 알겠어요? 네. 근데 소설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서술자가 공간을 이동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이건 가능하지. 뭔지 알겠어? 왜냐면 서술은 작품 밖에서 가능한 거니까. 그건 소설 이론에서 다시 하고요. 자, 그러면 시선의 이동은 뭐예요? 그치? 화자가 가만히 있는 거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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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화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거야. 화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바라보는 대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시간이 경과할까요?
여기서 시간이 흘러가겠지만 되게 미세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무시해도 괜찮아요. 얘 보고 얘 보는데 자, 몇 초 걸렸어요? 1초도 안 걸렸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이동하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공간 이동의 포인트는 말씀드렸어요. 뭐 한다고? 시간 이동하고 같이 보시라고. 왜? 공간 이동은 시간 이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 같이 변화하는 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공간 이동에 따라서 정서가 바뀔 거야. 상황이 바뀔 거야. 그걸 말하고 싶어 해. 뭔지 알겠나요? 자, 그리고 시선의 이동은 좀 있다. 근데 공간 이동 다시 돌아올 거라.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있으니까 순서대로 갑시다. 자, 선경후정이 있어요. 선경후정.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선정후경. 이것도 사실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시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자, 선경후정은 뭐 하는 거예요? 지볼 그치. 경자가 뭐예요? 경관, 경치라는 이야기고요. 정이 뭐예요? 정석. 그래서 먼저 자연물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호응하는 혹은 그것과 대조되는 정서를 배치하면 선경후정이랍니다. 자, 반대가 되면 먼저 정서가 나오고 그것과 호응하거나 대조되는 정서가 나오면 거꾸로 했죠? 경관이 나오면 선정후경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경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 바로 정서와 호응하거나 대조되면서 정서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객관적 상관물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절대적이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겠죠. 화자와 정서가 일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서를 같이 강화시키느냐 아니면 대조해서 강화시키냐 그걸 체크하시면 이걸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수미상관 있죠? 자, 수미상관은 뭔가요? 수미상관 혹은 수미상응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 잘 안 써요. 옛날에는 수미쌍관이라고도 했어요. 근데 잘 안 써요. 근데 결국 같은 거 수미상관 뭔가요? 숫자가 머리 숫자 밑자가 꼬리 밑자. 그래서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이 있어. 동일하거나 조금 달라. 조금 다르면 뭐라고 해요? 변형된 수미상관. 자, 어쨌든 수미상관이 되면 효과 뭐예요? 이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아주 줄기차게 출제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쵸? 아, 모르나요? 자, 첫 번째 효과. 자, 처음과 끝이 같잖아. 반복되잖아. 반복되는 걸로 끄집어내시면 돼요. 반복되니까 자, 주제나 의미를 강조하겠죠. 두 번째, 반복되니까 운율을 형성하겠죠. 네 번째, 처음과 뜻이 똑같으니까 구조적 안정감을 줘.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가로쳐 놓을까? 왜냐면 필수적이진 않아요. 자, 모든 시에서 그렇진 않지만 다 처음과 끝이 같아. 처음에서 시작했어. 처음이 1월 달이야. 2월 달, 3월 달 가다가 다시 1월 달 됐어.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순환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 이건 모든 시에서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운과 감동도 준다. 근데 저는 이거는 동의 못하겠어요. 네.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는 건 아니죠. 모든 시가 여운과 감동을 주잖아요. 수미상관의 효과는 아닌 것 같지만 많은 경우에 문제로 출제되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할 게 별로 없죠? 문제를 넘겨보셔도 여기도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화자의 시선의 이동이 있었죠. 자, 시선의 이동이 돼요. 그러면 시선의 이동은 뭐라고? 화자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든 아니면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자, 이런 대상들이 변화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가 있냐면 거기 원경에서 근경, 근경에서 원경이 있죠. 자, 요건 체크하셔야 돼. 자, 근경에서 원경, 원경에서 근경. 자, 근경이 뭐죠? 가까울 근자. 가까이 보다가 멀리 봐요. 반대로 멀리 보다가 가까이 봐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자, 가까이 보다가 멀리 보면 자, 하나의 대상이 보이다가 근경은 대상이에요. 그러다가 전체가 보여요. 자, 그러면 이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점층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대상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근경 대상에서 전체로 간다는 이야기는 쉽게 개별적인 것에서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전체적인 입장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점층적인 거 플러스 대상을 일반화시킵니다. 일반화할 때 이걸 사용해요. 자, 그리고 원경에서 근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겠지. 그러면 얘는 요거 점강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 하는 거예요? 대상한테 초점을 맞춘 거지. 그러니까 이건 초점화, 이건 개별화 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공간의 이동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공간의 이동도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자,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겠지. 넓은 곳에서 다시 좁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것도 비슷해져요. 얘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어. 자, 작은 곳에서 보면 대상이 보이겠죠? 멀리 떨어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넓은 대상, 일반화된 대상을 바라보죠. 그러니까 공간 이동도 시선의 이동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져. 근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거 얘기했거든요. 자, 시선의 이동은요. 결국 대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개별적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찾아야겠어? 대상이 변화하니까. 그 대상끼리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정리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전부 다 공통적인 대상이야. 시선의 이동이. 그러면 뭐 얘기하겠어요? 자연물만 이야기해. 그럼 자연 예찬이겠지. 그쵸? 안 좋은 것만 보고 있어. 화자는 도시에 있어. 그럼 뭐 문명 비판이겠지.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그러면 긍정적, 부정적인 게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전개하겠지. 뭔지 알겠나요? 자, 그러니까 바라보는 대상에서 이걸 끄집어내죠. 시선에. 자, 그러면은 요것도 다 했죠? 그러면 끝났나요? 오늘은 D까지 합니다. 아, 오늘 좀 빨랐죠? 네. 왜냐면 D까지 하기 위한 빌드업이야. 자, D는 이미지하고 주제죠. 자, 네, 등교오세요. 자, 이미지라는 말이 있어요. 자, 다음 중 이미지가 이질적인 것. 그리고 대상을 이미지화하고 있는 시를 찾으세요. 그러면 뭘 찾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뭐 찾아야 된다고? 이미지를 번역하면 돼. 이미지 번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젠 다 아시네. 자, 이미지는 영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번역하면 심상이에요. 시에서. 그러면 심상 앞에 붙잖아. 뭐가 붙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단 체크하실 건 바로 오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동일한 거 찾으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거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동적인지 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할 필요 없겠죠. 감각적 이미지라고 있으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치?
근데 그 밑에 자 요거 있죠. 공감각적 이미지. 자, 이 감각적 이미지가 두 가지가 결합이 되면 그걸 공감각적 이미지. 자, 공감각적 이미지하고 똑같은 단어가 뭐죠? 복합적 이미지. 혹은 복합적 심사. 또 똑같은 단어가 감각의 전이라고. 그래서 공감각적 심사는 사실 중학교 어휘예요. 감각의 전이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감각의 전이 어떻게 한다고요? 공감각적 심상 항상 얘는 우리 푸른 종소리 맨날 들죠? 자, 그러면 감각의 전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무슨 감각의 무슨 화라고 한다. 하실 때 어떻게 한다고? 읽어. 심상을 찾아. 시각, 청각.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리고 표현하고자 하는 걸 생각해. 푸른 종소리면 푸른색을 표현하고 싶어요? 종소리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걸 앞으로 빼요. 뒤로 빼요. 이렇게 하시면 쉽죠? 간단하죠? 자, 그래서 감각의 전이는 여러분이 해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기 보시면 보기가 좀 사실 잘못 나와 있어.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은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승달이 실비다라고 했어요. 자, 새파란 초승달 시리다 라고 했어요. 이게 나비의 좌절이거든요. 표현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시리다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뭔지 알겠어요? 얘가 시련 고난이라는 이야기거든. 자, 그러니까 얘를 앞으로 빼야 돼요. 그리고 얘가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촉각의 시각화. 근데 여기는 시각의 촉각화로 써왔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색채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색채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파란색 계열들, 녹색, 푸른색, 파랑색, 막 똑같은 색인가요? 푸른색과 파란색은 똑같은 색인가요? 비슷하다. 제가 약간 색약이라. 네. 그러면 뭐를 상징해요? 뭐 크게 말해봐요. 크게. 어? 지금 크게 말해봐요. 슬퍼요? 파란색은 슬프지 않지 않나? 슬픔의 색이 있다면? 파란색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슬픔의 색은 보라색 계통이죠. 시에서 그렇게 표현한다면. 대부분 시에서는 푸른색은 희망적인 걸 많이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녹색이라고 하면 생명력.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보라색 그러면 약간 슬픈, 빨간색 정열, 검은색 어둠, 불행한 거, 그리고 보라색 아까 슬픔이지만 보라색 또 신비한 색깔 이렇게도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미지를 형성을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상징에서 했잖아요. 관습적 상징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쓰다 보니까 굳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색채 이미지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밝은 색인가 어두운 색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계절감에 나타나는 이미지 있는데 뭐 이런 건 됐고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자, 26페이지 요거는 하고 갈 거거든요. 자, 1번에서 3번까지 해볼까요? 금방 하겠죠. 오남고 가시는 분 있나요? 없네. 오남고는 향수 이거 시험 범위 1학년 때.
자, 다 하셨죠? 별로 할 게 없잖아. 자, 그러면 얼룩배기 황소, 파란 하늘, 검은 귀밑머리, 시각적 이미지인가요? 맞죠. 눈으로 알 수 있잖아. 자, 옛 이야기 지질되는 실개천에는 촉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나요? 안 됐죠. 그럼 뭐가 사용됐어요? 자, 왜 청각이에요? 옛 이야기가 지줄되는, 옛 이야기가 중얼거리는, 속삭이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실개천은 시각이잖아. 그래서 이건 학교에 따라서 공감학적 이미지로 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감각의 전이로 표현하면 뭐예요? 표현하고 싶은 게 뭐예요? 실개천이죠. 실개천이잖아요. 자, 중얼거리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 잘못 이해. 네, 시각에 청각하죠. 자, 그리고 밑에요. 금빛 게으른 울음은요. 자, 게으른 울음은 청각이죠. 청각적 이미지인 게으른 울음을 시각적 이미지인 금빛으로 표현했으므로 뭐라고? 청각의 시각화. 자, 그래서 공감학적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자, 5번도 하고 할까요? 5번. 같이 할까? 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는 밤바람 소리가 무슨 이미지예요? 청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인 밤바람 소리를 말을 달리고 무슨 이미지? 시각이죠. 그래서 시각적인 이미지인 말을 달리고 표현했으므로 뭐에 뭐? 청각의 시각화죠. 그래서 공감학적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감각의 전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페이지 가시면 자,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거 중요하죠.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 간단하죠? 상승 올라가는 겁니다. 하강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승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얘네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알죠? 하강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네. 자, 그래서 대부분 상승은 긍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강은 부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의 문제. 상승과 부정은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를 가지지 않아요. 자, 잘 생각해봐요. 상승을, 자, 부정적인 감정을 상승을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슬픔의 태양이 떠올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부정이지. 자, 긍정의 이미지를 상승을 걸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가. 아니, 긍정의 이미지를 상승을 걸었다. 희망의 태양이 떠올랐어. 그러면 긍정이 되잖아. 그러니까 상승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자, 정서나 상황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증폭해 주거나 확장해 주거나 확대해 주거나 강화해 주는 걸 말해요. 상승 자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 자체가 긍정도 부정도 가지지 않아요. 자, 그럼 부정은 아니 하강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봐봐. 하강에다가 봐. 부정적인 감정을 하강을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마음속에 슬픔이 가라앉음을 느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긍정이 되잖아. 자, 긍정적인 감정을 하강을 걸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정이 되는 거지.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하강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 정서나 상황이 약화되는 거지. 감소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하는 게 상승의 이미지, 하강의 이미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승, 하강을 왜 긍정과 부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냐면 대부분 긍정적인 거하고 잘 어울리는 게 상승이에요. 부정적인 거하고 잘 어울리는 게 하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미지를 형성할 때는 얘를 사용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미 앞에서 정서나 상황에서 긍정이나 부정을 깔고 들어가요. 그래서 상승과 하강은 단독으로
긍정과 부정을 형성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동적, 정적은 다 아실 거니까 이걸 설명할게요. 역동적인 이미지. 역동적 이미지가 뭐죠? 네? 빠르고 무슨 얘기고요? 이 역자가 힘역자예요. 자, 그럼 해볼게. 역동적 이미지. 역동적인가요? 고급적인. 소극적이요? 그럼 역동적 이미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움직임이 커야 돼. 움직임이 빨라야 돼. 자, 반대로 큰 대상이 움직이면 역동적이지. 뭔지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파도가 치고 있어. 그럼 역동적이죠. 큰 대상이니까. 자, 그리고 냇물이 흘러. 역동적이야? 아니죠.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역동적인 이미지는 그렇게 형성한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동적, 정적 이런 것까지 이제 이미지 같은 거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의 주제인데 시의 주제는 뭐 전체적으로 뽑아내시는 거라. 근데 이런 거는 뭐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 장 또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마지막 개념 되는데 요게 하면 끝이에요. 29페이지. 자, 삶의 모습 반성 성찰이 있는데 자, 그래서 반성은 뭐 하는 거죠? 지나가는 일을 후회하며 잘못한 점을 끄집어내는 게 반성이죠. 반성문 써놨잖아요. 반성문 쓸 때 뭐예요? 뭘 잘못. 네, 무슨 일을 했고 그 일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쓰잖아. 그게 반성이죠. 자, 그러면 성찰은 뭐예요? 자, 성찰은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성찰. 성찰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나온 삶에 대한 회상과 회고가 들어가야 돼요. 언제 시점은? 과거에 대한 회상과 회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회상과 회고를 하면 여기서 끝나면 그건 회상적 회고적이죠. 여기서 하나를 더 해야 돼. 한 스텝을 더 나가야 돼. 그게 뭐예요? 반성을 해야 돼. 의미를 생각해야 돼. 그게 성찰이에요. 언제 시점으로? 현재의 시점. 그게 성찰. 그래서 이 성찰을 할 때 대부분 성찰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이 비쳐 보이는 존재. 그래서 거울류의 존재. 거울, 유리창, 냇물, 우물 이런 것들. 혹은 자신과 동등한 존재, 호응하는 존재. 혹은 자신과 대조되는 것을 통해서 성찰하게. 비춰보는 거거든요. 하늘은 저렇게 푸른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성찰해야겠지. 뭔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요게 방금 말했죠? 이런 것들을 성찰의 매개체, 매개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이 들어가면 성찰의 매개체가 대부분 등장해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내가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느끼는 거예요. 자,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했어요? 시를 쓰는 행위를 통해서 성찰하는 거예요. 너무 안 좋아했어.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성찰의 매개체 뭐 있었죠? 자, 그리고 윤동주의 참여. 오늘 했어요. 현대시에서. 그러면 거울을 바라보. 이런 식으로 성찰. 자, 그래서 이게 성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아래쪽은 자, 풍자. 풍자는 뭔가요? 자, 풍자는 반드시 해학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풍자적이다, 해학적이다.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미적 범주 알아요? 미적 범주? 미적 범주 알아요? 관동별고 할 때 했잖아. 뭐예요? 네, 우아미, 순고미, 비장미, 골개미라는 게 있어. 근데
요거는 요즘 잘 모르셔도 돼요. 요즘 다 없어지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대에 역행하시는 분이죠. 네. 그래서 우아미, 순금이, 비장미, 골개미가 있는데 그 중에 골개미만 살아남았어요. 요즘 요 근래의 추세는. 그래서 골개미란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골개미. 자, 골개미가 있는 작품이다. 그럼 뭘 찾아요? 풍자와 해악이 있는 걸 찾으십니다. 네. 자, 골개미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요. 대상이 갖춰야 되는 속성을 갖추지 못해서 그로 인해 비웃음을 사. 이거거든요. 근데 됐고 그냥 골개미 풍자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풍자하고 해악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예요? 웃겨요. 웃음을 유발한다는 게 공통점. 차이점이 있어요. 웃음의 성격이 있어요. 풍자는 어떻게 웃겨요? 때려요. 때려요. 대상을 비판하면서 웃음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비꼬는 웃음하고 그걸 한자로 쓰면 조소 그리고 냉소 이게 풍자예요. 조소 비웃는 거예요. 냉소 차가운 웃음 냉정한 웃음. 자, 해악은 어떤 게 해악이에요? 네? 아, 그게 말하면 안 돼요? 가볍게 웃는 거예요? 그럼 가볍게 비판하는 거야? 아니요, 이거는 무해한 웃음이에요. 의도가 없어. 남을 해칠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문학의 사실 특징적인 거거든요. 아니, 우리 사실 문화의 특징적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해악의 민족이라고 하잖아. 무슨 얘기냐면,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슬픈 일이 있거나 부정적인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언급하지 않으려고 해요. 피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유머화. 아, 미친놈이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장례식 가보셨나요? 이렇게 뭐 할아버지나 이렇게 돌아가신 적 있어요? 아. 네, 그때 아버지 뭐 하고 계세요? 손님 오셨는데 손님이랑 술 먹었는데 하하고 웃고 있죠. 그거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아니 할아버지 돌아오셨는데 왜 이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저렇게 웃을 때야? 역시 나가신 게 아니에요. 네, 이게 웃음으로 슬픔을 찾는 거예요. 네, 아니요 장례식장에서는요 웃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안 돼요. 야, 웃으면 그거는 그 나라의 예절에 어긋나요. 특히 서양 같은 경우에. 근데 우리나라는 야, 우리나라만 이런 게 있어. 호상이라는 말이 있어. 호상. 좋을 호자야. 자, 좋은 죽음. 야, 좋은 죽음이 다른 나라에 있어요? 없어. 우리나라는 장례식장에서 하하고 웃어도 괜찮아요. 그게 호상이라는 뜻이야. 와서 웃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장례식장에 예절은 있어요. 거기에서 뭐 미친놈처럼 웃으면 안 되겠지. 근데 가서 슬퍼하는 것만이 예를 다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같이 있어주고 즐거웠던 얘기하고 또 그분 얘기하면서 아오 웃어주면서 슬픔을 닦는 행위. 그게 알겠어요? 그게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뭐라고 하냐면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얼마나 굴곡의 역사예요. 그 안에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걸 뭐 했다? 웃음으로 승화한 민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해악은 누굴 해할 의도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한번 웃고 넘기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웃음은 폭소나 아니면 미소 정도가 되겠죠. 이게 해악적이에요. 해악적. 자, 그래서 사실 해악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는 점점 한국인 마인드가 아니라 서양인 마인드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국의 그 해학을 잘 못해요. 네, 해학적으로 하고 누가 이렇게 하면 나 욕하는 건 줄 알고 풍자와 해학을 구분을 잘 못해. 그래서 막 화를 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밑에 있는 자 강호가도나 안분지족이나 이런 것들은 다 했었잖아요. 강호가도만 하나 체크하고 끝낼까요? 강호가도가 뭐라고요? 강호가 뭐라고? 강호 자연에서 다 노래한다. 뭐를? 춤을 노래하면 강호가도라고요. 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죠? 안분지족은 뭐였나요? 안분지족은 꼭 아셔야 되는 단어예요. 안분지족 근데 저번에 했지. 분이 뭐라고요? 자기 분수에 족하는 거야. 만족하는 거야. 자, 그래서 개념어는 뒤에 할 거 있나? 뒤에 할 거 없네요. 자, 그래서 30페이지까지 역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 중심으로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끝!